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내 강사 이경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 법정 교육 중에 대표적으로 있는 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와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이 있는 게 많아요.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가해를 했을 때 나한테 불명예를 비롯해가지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있죠. 또한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수치심부터 시작해서 괴로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내 주변에 그렇게 장애인이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뭐 내가 언젠간 장애인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은 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장애인의 인식이 바뀔까? 이런 생각. 그리고 장애인 생각보다 요즘 나라에서 뭐 많이 해주는 것 같던데? 근데 뭐 고용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그들과 함께 뭐 각자 알아서 사는 삶 아닌가? 평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오히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잘못된 또 다른 인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준비한 교육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챕터 1 장애인 인식 개선이란.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장애인 인식 개선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인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잖아요. 인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교육이에요. 왜 이 단어가 붙어 있을까? 인식이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연예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날라리, 배골름 막 이런 인식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을 한다고 자녀가 한다고 하면은 뭐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이랬는데, 요즘 연예인 한다고 하면은 뭐 최대의 초등학생이 원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예인일 정도로 춤 한 번 안 배워 보는 초등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노래, 춤부터 시작해서 뭐 연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뭐 BTS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아카데미에서 이제 상 수상한 송강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월드스타입니다. 예, 굉장히 연예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어요. 자, 인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식으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인식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 개선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왜 필요하냐면요. 그냥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떻게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전의 연예인은 뭐 그렇게 뭐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었어. 그렇다면은 연예인이래 하면은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내 들어온 인식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지배한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암암리에 그렇게 이제는 비하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식이 왜 중요한지, 특히 장애인 인식 개선이 왜 중요한지 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체장애인 A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상담원이 어떤 이제는 그 공무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문의, 그 다음에 이제 뭐 질의를 위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시 되시죠 하면서 막 통화를 하는데, 어라, 이 상담원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이신데 굉장히 말을 잘하시네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상담원은 지체장애인인 A씨와 통화를 할 때 어떤 인식을 갖고 통화를 했을까요? 장애인이니까 뭔가 말이 어눌할 거야. 그리고 판단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의사표현이 조금 이제는 부정확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표현을 못할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겠죠. 장애인은 어눌해.
뭔가가 똑똑하지 못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장애인에 대해서 앞선 사례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나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보다도 내가 폭넓게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좁은 시야에서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장애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한정된 그런 인식,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준 게 많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퀴즈로 한번 드려볼게요. 자, 퀴즈입니다. 한 아이와 아버지는 어느 날 둘이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타고 있던 배가 갑자기 침몰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탑승객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이는요, 다행히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근처 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아이의 소식을 듣고 외과 의사가 정신없이 앰뷸런스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요, 굉장히 놀랍니다.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 아이야! 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정답은? 이 외과 의사는 바로 엄마였습니다. 자, 대부분의 외과 의사라고 하면은 남자를 많이 떠올려요. 하지만은 외과 의사, 충분히 여자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자, 여기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신체 중 어느 부위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1번 발, 2번 손, 3번 입. 정답은 바로 이건 정답이 없다가 정확하죠. 발로 그림을 그리는 장인 화가도 있고요. 그리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장인 화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손으로 많이 그리기는 하지만요. 그림은 반드시 손으로 그리는 거야 라는 것은 역시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인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나요? 똑똑하다? 아니면 잘 나간다?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행복하다? 뭐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여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의 삶은 그렇게 여유롭지도, 그렇게 부유하지도, 그렇게 뭐 아름답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유가 없지도 않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지도 않고요. 불행하지도 않아요. 이런 편견을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식은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장애인을 먼 발치에서 보거나 가까이에서 보거나 많이 나오는 반응이요. 아휴, 어떡하냐. 아우, 힘들겠다. 그래서 어떡하니? 많이 힘들겠습니다. 기도해 줄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기도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불쌍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장애인 이꼬르 불행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장애인의 비율은요, 통계학적으로는 뭐 6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제 장애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찾아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면은 편하게 나오고 낯설어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되고 한다면은 더 많은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장애인들도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사회생활,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장애, 그리고 장애인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인식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은요, 장애인 복지법상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상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은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그냥 다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거는 좀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이제는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겠네요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딱 판단을 내려서 장애인이라는 판단을 지어 주시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15개의 장애 유형이 있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핵심은 이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의료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다면은 이거는 좀 직업상으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장애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고 또 들어가는 자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요, 신체적인 장애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 두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요. 신체적인 장애는 이제는 외부 기능을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 자냐, 아니면 내부 기관 어떤 이제 장애가 있는 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1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요. 정신적인 장애는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외부 기능 장애에는 뭐 지체 장애인, 몸이 불편하신, 그리고 이제 듣는 게 어려우신 청각 장애인, 그다음에 이제는 뇌에 변형이 생긴 뇌병변 장애, 그리고 이제는 언어가 이제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이제 언어 장애, 그다음에 앞을 보기가 어려운 시각 장애, 그리고 이제 안면 장애가 있고요. 내부 기관 장애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면서 노폐물을 빼내잖아요. 근데 그 신장에 장애가 있으신 분, 그 다음에 폐, 호흡기 쪽에 장애가 있으신 분, 그리고 심장 장애, 그 다음에 장로 요루 장애, 그러니까 장 쪽, 배변 쪽에 이제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간 장애, 그 다음에 뇌전증, 이제 예전에는 경기라고 했죠. 요즘 뇌전증이라고, 뇌전증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장애, 그 다음 자폐성 장애, 그 다음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장애별 특성은 조금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다 보면은 장애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지국 가다 보면은 장애인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편의시설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다면 왜 여기는 이렇게 편의시설이 많은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장애인을 보기가 힘들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국가 간 장애 인정 범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한국은요, 포괄적인 장애예요. 즉 보편적인 장애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앞서 말씀드린,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를 장애인의 범위로 포함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 인정 범위가 협소해요. 장애인 출연율이 5.4%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애인 출연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인 및 그 장애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게 장애인 출연율인데, 우리나라는 5.4%라고 합니다.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은 7.2%고요. 독일은 22.2%, 프랑스는 25.4%예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왜 이게 차이가 나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선별적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신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7.2%, 이상하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동일은 역시 선별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50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바로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출연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이상이고요. 프랑스도 선별적 장애인이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심리적 기능 훼손에 따라서 고용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실제로 감소된 자를 바로 장애인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길거리 걷다가 외국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질문을 합니다. Excuse me, can I 뭐 그죠? 있죠? 네. Hi, excuse me. I need directions to Gangnam Station. 이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못 알아듣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내가 막 미안하죠. 그래서 아니 말을 한국말을 좀 똑바로 해야지.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인을 만나면은 말이 조금 어눌하면은 진짜 말을 저렇게
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인보다 장애인을 더 이렇게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이민자도 이 장애인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출연율이 또 우리나라랑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그런데 에이즈 있죠. 암이라든지 에이즈도 바로 장애인 인정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무엇이 장애인일까? 우선 법정으로 보면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저는 장애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무엇이 장애인일까요? 산이죠. 이렇게 산책로, 산 이런데 계단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이 산을 오르기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릎 연골이 없어서 지금 보행이 힘든 굉장히 노인성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계단을 오르기 쉬울까요? 자, 반면 오른쪽으로 볼게요. 무장애 탐방로라고 하죠. 이런 배리어 프리, 이제 무장애 탐방로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평평한 길로 이런 산도 오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장애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싶어도 그 환경이 주어지지 못해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때 그게 바로 장애인 놓였다고 할 수 있고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굉장히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 기회를 그리고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면은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의 차이는 어찌 보면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장애인 인권과 자립.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가 장애인이라고 딱 진단명 내려주듯이 결정을 내려줘야 장애인이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장애인을 이제 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장애를 앓고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는데 솔직히 장애를 앓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장애를 갖고 있으세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 어떤 질병에서 시작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뭐 선천적, 후천적 이유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것이 회복이 좀 어려울 때 그때 장애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지어주거든요. 어떤 장애를 갖고 있으세요? 어떤 장애를 앓고 있으세요?는 다른 거라는 거죠.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도 그랬죠.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는 개인적 모델이라고 해서 재활 관점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이제는 환자로 바라보다 보니까 환자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있어야죠. 병원에 있고 저 병원에 오래 못 있으면은 뭐 시설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해요? 환자니까 치료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이제 재활 관점으로 이제는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코스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도 여유롭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인권이 많이 이제는 유린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바로 좀 인식을 해야 되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사회적 모델입니다. 자립생활, 그러니까 재활의 관점이 아니고 스스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자들은 그런 장애인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는 등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자체를 사회가 인정을 하고 장애를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자 이거죠. 충분히
환경만 어느 정도 주어진다면은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여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면은 항상 우리가 보호하고 치료하고, 우리가 대신 보호자가 대신 일 처리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도 금전 관리할 수 있게 알려주고, 건강 관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장애인이 스스로 내가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게 바로 사회적 모델입니다. 이 사회적 모델로 관점이 이렇게 변화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주요 이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운동이라는 것은요, 1980년대 말 정도 이제 미국에서 시민운동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소수자, 그때는 뭐 여성도 마찬가지고 약자들이 우리도 인권이 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시민운동이 이루어졌죠. 그때부터 여기에서 약자인 장애인도 장애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도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권리를 달라라고 이제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자 운동이에요. 소비자 운동. 요즘에 뭐 이제 고객 만족, 고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제는 똑같은데요. 예전에는 생산자 위주였죠.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주기만 하면 이제 다 팔리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이거 말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전 이런 게 더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비자 운동이 이제 발생을 했죠. 장애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정부 차원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지 말고, 장애인이 필요한 것은 장애인이 제일 많이 안다, 그냥 무슨 선진 쓰듯이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말고, 이 장애인이 뭐가 필요한지 장애인이 결정을 해서 이걸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부담 통해 가지고 구입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 운동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친 요인입니다. 그리고 탈의료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을 이제 환자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시설에 가야 되고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쳐야 될 대상이 아니고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요인이 바로 이제 탈의료자입니다. 자, 그리고 역량 강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 의존적인 존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주자. 그러면은 그들도, 장애인들도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량 강화에 좀 포커스를 두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통합사회예요. 뭐 소수의 장애인이라든지 다수의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한 참여와 이제 평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최고의 이제는 목표 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 하는 이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어떻게 그렇다면은 도와줄 수 있을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럼 우리 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을 할 수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 훈련을 시키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단한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 옷 입기, 식사하기, 뭐 커뮤니케이션, 비장애인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기, 이런 이제는 일상의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자립생활 서비스가 이제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서비스,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장애인의 이동 서비스가 이제는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이동 서비스,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아니면 활동 지원 보조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 서비스. 장애인마다 이제 장애 특성이라든지 그 사람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직업이 맞을지 이렇게 매칭시켜주고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 직업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고용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과 의뢰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것을 이제는 그런 다양한 정보를 맞춤형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다른 서비스 그리고 다른 지역 사회와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정보 제공 의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 고용 서비스 이게 바로 우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면서 장애인의 자립,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이 필요한 겁니다.